안녕하세요, 범인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각자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이 어려움이 모여서 금방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범죄학 이론 중에 생물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디서 범죄학자라고 저를 소개했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범죄자 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다음 주차에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사회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범죄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 생물학적 이론이랑 이후에 생물사회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합리적 선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 18세기부터 시작돼서 고전학파라고 불렸고 합리적 선택이 있었고 또 제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고전학파가 18세기 시작해서 19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지를 받았던 이론이었죠.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의 이론들이 범죄학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들 전반적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실증주의가 우세하게 됐어요. 생물학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증주의적 이론에 굉장히 부합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인 1870년대부터 생물학적 이론이 고전 이론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범죄학 이론에도 유행이 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이 생물학적 이론이 유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이 말하고자 했던 주장은 사회의 규칙을 위반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기질이고 이것은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죄 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범죄를 저지르는 외형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다른 주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 18세기부터 시작돼서 19세기 후반까지 유행했던 그 고전주의 학파들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범죄자는 범죄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사회의 선을 위해서 처벌이 얼마나 엄격한지, 처벌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범죄를 줄이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정해져 있고 그 범죄자들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억제가 되냐는 거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이 의사결정의 요소가 없어짐으로써 무조건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은 범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생물학적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3명 있습니다. 우선은 이탈리아 학자 롬브로소인데요. 1879년에 범죄자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이 학자가 생물학적 이론의 기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고 이 롬브로소는 당시에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재소자, 수감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관찰을 합니다. 머리의 특성, 몸, 팔, 피부 이런 것의 특성을 관찰을 하고 군인들도 똑같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 재소자들과 군인들과의 신체적인 특성을 비교를 하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생물학적이라는 과학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실증주의적인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를 중요시하는 것이라서 측정이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범죄자는 신체적으로 준법 시민과는 다르다라는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롬브로소가 범죄의 원인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롬브로소의 생리적 범죄자가 가지는 그 눈에 보이는 특성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얼굴이나 머리가 비대칭적으로 생긴 것, 혹은 원숭이같이 귀가 큰 것, 입술이 두꺼운 것, 턱이 들어간 것, 코가 뒤틀려 있는 것, 튀어나온 광대뼈,
긴 팔, 주름살이 많은 것, 정상보다 많거나 혹은 적은 수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가진 것 등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범죄자의 특성 중에 5개 이상을 가진 남자는 생리적인 범죄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3가지를 가진 여자는 또 생리적 범죄자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로 당시 유럽에서는 주류 범죄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인정이 돼서 한동안 범죄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측정하는 것들, 뭐 키 측정하고 몸무게를 재고 이런 것들은 해부학적 특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들을 측정해서 기록을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고 이후에는 뭐 지문 같이 다른 형식의 생체 특성을 수집을 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롬보로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이 범죄자 대부분이 생리적 범죄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한 특성들, 신체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다른 항목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생리적 범죄자가 알고 보니까 범죄자 전체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주장을 했던 것이 너무 강력하고 명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 주장만이 남아있고 이제 이후의 주장은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제가 3명의 전통 생물학 이론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자는 영국에서 교도소 의사로 근무를 하던 찰스 고링이라는 분이 1913년에 영국의 죄수라는 연구를 발간을 하면서 범죄자는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나름 가장 정교한 신체 측정 방법, 통계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의의를 갖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재소자들과 대학생, 군인, 교수, 병원 환자 등을 비교를 해서 머리 크기와 눈 색깔, 얼굴 모양 등을 포함한 37개의 신체 특성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니까 롬브루소 학자가 틀린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이 다른 방식의 연구는 우선 사회 계급이랑 연령을 통제를 해요. 이제 같은 사회 계급과 유사한 연령대를 모으는 거죠. 그 사람들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과 재소자를 비교를 또 해요. 그랬더니 수형자, 이제 수감된 사람들 범죄자죠. 범죄자는 시민들보다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었고 지능 수준이 낮았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요. 물론 여기에서 지능 수준은 IQ 테스트가 아니고 그 연구자가 판단하건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사람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를 판단한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태생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고 IQ도 낮은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결함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준법 시민보다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 후에는 도덕적인 결여도 추가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항목들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인류학자 후튼이 1939년에 범죄와 인간이라는 연구에서 고링의 연구 방법을 또 비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또 연구를 하냐면 몇 개 이제 주에서 17,000명을 선정을 해서 정밀 연구를 시도를 해요. 연구 방법은 교도소랑 재활기관, 감옥에서 수감된 재소자들의 신체 특성을 측정을 하고 대학생, 병원 환자, 정신병자, 소방대원, 경찰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범죄자가 유기체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후에 또 비판을 받게 돼요. 이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근소한 차이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자 중에 소방대원하고 경찰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신장들이 요구되는 이런 사람들을 일반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들 자체가 사실은 열등함을 미리 본인들이 정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전제를 하여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열등함을 전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놓고 시작한 동어 반복적인 이론이 돼서 사실은 검증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이에요. 근데 이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은 1950년대부터 범죄학 분야 자체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정말 다 무시하고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가 반복적인 논리성의 문제라든지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 결함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사회학자들이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범죄학 자체에서 롬브로소랑 뭐 생물학적 이론 주제가 다뤄지긴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뤄졌고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포함이 됐고 이것을 뭐 재주장하거나 검증하거나 하는 연구들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1970년대부터 현대 생물 사회 이론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신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 생물학을 거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 롬브로소이 때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생물학적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전학이나 뇌기능학, 신경학, 영양학, 생화학 같은 것들 새로운 과학 분야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초해가지고 범죄학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최근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다뤄지고 있고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우선 생화학 연구 중에 그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폭력성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정신 기능에 대한 분야여가지고 낮은 IQ나 낮은 지능 혹은 학습 지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으면 범죄를 덜 저지르고 나쁘면 범죄를 더 저지른다라든가 유전적으로 범죄가 부모에게서부터 자식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혹은 사회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 연구하기 위해서 입양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고 쌍둥이 연구라고 해서 이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범죄 성향을 어떻게 다르게 보였는가 등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들로도 발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대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요소랑 사회적 환경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생물학과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물학도 지속적인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대 생물학에 관련된 연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일관된 결과들이 나왔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호르몬 연구도 그렇고 IQ 연구도 그렇고 거의 다 지지하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의 뭐 연구 방법이나 연구 시도로 나왔고 뭐 이론으로 발전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물학적 이론에서 연구로 다루고 있는 것은 뇌파 연구라든가 뭐 이런 신경계 연구를 조금 다루고 있긴 한데 이런 비일관된 결과가 조금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약한 부분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있어요. 지금 아까 쌍둥이 연구나 입양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조작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 또 연구 방법의 문제가 있는데 플러스 만약에 조작되었다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범죄자 상은 없다입니다. 과거에 많은 이론가들이 검증을 해왔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범죄자 상이 있나요? 라고 묻지 않는 언젠가가 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그 또 다른 개인 수준의 범죄 현상 이론인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범죄학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고
사이코패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겠지만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다들 많이들 이렇게 저어서 만드는 거 많이 하시던데 감자도 많이 주문하시고 재밌는 일 찾으면서 즐거운 일 하시면서 너무 괴롭지 않게 잘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